다산 정약용의 인생 전반부는 절대 권력을 지녔던 정조대왕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남부럽지 않은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줄 알았던 정조의 권력은 벼랑간 왕이 승하하면서 하루아침에 끝나게 됩니다. 다산의 성공을 시기질투했던 반대 세력들은 다산에 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다산은 특별히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인척의 천주교와의 연관성을 찾아내었고 단순한 직위 박탈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혐의 사실까지 찾아내 살아 돌아오기 힘든 유배라는 가혹한 형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난관에 자부자기하고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18년은 유배 속에서 인생에 있어서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임을 보여줍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도 그는 백성을 생각했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백성을 향한 학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고난 속에서 그의 사상은 보다 체계적이고 더 깊어졌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학자의 전기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답입니다. 단순히 추상적이고 철학이나 사상이나 실질적인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으로 실학사상의 토대를 견고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전남 강진에서의 18년의 유배 기간, 그에게 유배는 추락이 아니라 사상의 완성이었습니다. 강진의 산속에 아리한 초가집 다산초당. 그는 매일 새벽차를 다리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권력도 제자도 떠난 자리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학문이란 무엇인가? 벼슬을 위한 것인가? 백성을 위한 것인가? 그 답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학문은 현실을 고쳐야 한다. 이 시기에 그는 수백 권의 원고를 집필하며 실학을 체계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문적 실학사상을 이어갈 후학을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가난한 청년 황상을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황상은 신분도 낮고 형편도 어려웠지만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컸습니다. 정약용은 그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귀함은 집안이 아니라 뜻에 있다. 이 가르침은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을 양반의 전유물이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았습니다. 목민심서에 담긴 분노와 연민 유배지에서도 그는 지방 관리들의 횡포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성은 세금에 울고 억울한 형벌에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완성되는 목민심서를 집필합니다. 이 책에는 이런 정신이 흐릅니다. 관리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다. 관리란 백성을 대신해 고통을 떠맡는 자리다.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그의 철학은 도덕적 이상주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정 매뉴얼이었습니다. 형벌을 다룬 흠음신서, 생명을 향한 철학, 억울한 옥사를 줄이기 위해 흠음신서를 씁니다. 핵심 사상은 단순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천금보다 무겁다. 형벌은 신중해야 하며 한 번의 오판은 돌이킬 수 없다는 인권적 사고를 보여줍니다. 조선 후기에서 보기 드문 법치와 인권 의식이었습니다. 천주교 박해 속에서의 내면 성찰. 그의 친척들은 천주교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고 박해 속에서 형 정약종은 순교합니다. 정약용은 신앙 문제와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고뇌합니다. 그러나 그는 극단으로 치닫지 않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점점 더 중용과 실천으로 기울었습니다.
이상은 품대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유배지의 자연이 깨달음, 강진의 산과 바다를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근심은 멀리서 오지 않고 마음에서 온다. 그는 고난을 외부의 불행이 아니라 자기 수양의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권력을 잃고서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다산 유배 철학의 핵심 정리 학문은 현실 개혁을 위해 존재한다. 신분보다 인간의 본질을 본다. 권력은 책임이다. 법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있다. 고난은 사상을 완성시키는 시간이다. 뜻을 세우고 살아라. 다산은 사람이 먼저 뜻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뜻이 없으면 배움도 없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방향성을 세워야 한다. 그에게 성공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학문은 실천을 위해 존재한다. 그는 공허한 이론을 싫어했습니다. 글만 잘 쓰는 선비를 경계했고 백성의 살 굳이 못하는 학문을 비판했습니다. 애몽민심서는 철학서가 아니라 행동 지침서입니다. 다산의 삶의 태도, 배웠다면 반드시 현실에 적용하라.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다. 다산이 가장 강조한 덕목은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말 것, 권력을 쓰지 말 것, 공적인 일에 사적인 섞지 말 것. 그는 말합니다. 관리는 백성의 종이다. 오늘날로 치면 직장 사업 강에서도 책임의 자리에서는 더 낮아지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벌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흠음신설의 정신입니다. 법은 엄격해야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무겁다. 그는 판단할 때 항상 신중함을 강조했습니다. 다산의 인생 태도, 판단은 느리게, 책임은 무겁게, 고난을 성장의 시간으로 삼아라. 18년 유배는 그의 인생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에 500권 가까운 저수를 남깁니다. 그는 불평 대신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정약용과 김정희의 가상대와 제주의 찬바람이 마루 끝을 스친다. 달빛 아래 두 유배인이 마주 앉아 있다. 정약용 추사선생, 이 바람이 매섭소. 그러나 나는 이 바람 덕에 책을 쓰게 되었소. 세상과 떨어지니 오히려 세상이 또렷이 보이더이다. 김정희, 강진은 그래도 육지였지 않소. 여기는 사방이 바다요. 사람이 고립되면 글씨마저 흔들립니다. 처음엔 붓이 내 마음을 따라오지 못했소. 정약용, 나는 백성을 생각했소. 유배지에서도 고을 수령이 어떠해야 하는지, 법은 어찌 집행해야 하는지 적었지요. 훗날이를 목민심서라 부르게 되었소. 김정희 선생의 글은 세상을 고치려는 글이오. 그러나 나는 세상을 고칠 수 없었소. 그래서 나를 고쳤지요. 결국 남은 것은 한 점 그림, 세안도 뿐이요. 정약용 그 그림을 보았소. 잎 떨어진 나무 몇 그루와 초가 한 채, 적막하되 기품이 있더이다. 김정희, 겨울을 견디는 나무처럼 살고자 했소. 사람이 떠나가도 뜻은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싶었지요. 정약용, 유배란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김정희, 모든 것을 빼앗기고 본질만 남는 시간. 정약용, 나는 다르게 보오. 유배란 쓸모없는 것을 덜어내는 시간. 김정희, 결국 같은 말이군요. 덜어내면 본질이 남으니. 잠시 침묵. 파도 소리가 대화를 이어간다. 김정희 선생은 고독이 두렵지 않았소. 정약용 두려웠지요. 그러나 나는 글로 사람을 만났소.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정리했소.
고독을 일로 바꾸었지요. 나는 고독을 그대로 두었소. 그 침묵을 견디다 보니 글씨가 변했소. 이전의 법도는 무너지고 새로운 선이 태어났지요. 정약용, 그러니 선생의 글씨는 살아 움직이듯 기계가 이꾸려. 김정희 유배가 나를 망쳤다고들 하지만 아니요. 유배가 나를 완성했소. 정약용, 나 또한 그렇소. 만약 조정에 남아 있었다면 이런 글 쓰지 못했을 것이요.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린다. 김정희 선생, 문학이란 무엇이요? 정약용 백성을 이롭게 하는 말. 김정희, 나는 다르게 생각하오. 문학은 견딘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침묵의 기록이요. 정약용, 하야 그러면 우리는 각기 다른 길로 같은 곳을 향한 셈이구려. 김정희, 그렇소. 선생은 세상을 향해 쓰고 나는 나 자신을 향해 썼을 뿐. 바람이 잦아든다. 두 유배인은 말없이 바다를 본다. 정약용 추사 선생,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겠지요. 김정희, 아니요. 봄은 오지 않을 수도 있소. 그러나 겨울을 견디는 마음은 남겠지요.